이론이 좀 어렵게 나왔어요. 아, 이론이 좀 어려웠나요? 실기는 많이 어렵잖아요. 아, 그랬어요. 이론에서 뭐 어떻게 좀 안 다뤄졌던 혹시 이론이 있어? 혹시 나왔던가요? 예를 들면? 아이고, 어이 깜짝이야. 우리가 지금 TAT 2급 이론을 이제 지금 하고 있는데 어제 FAT 1급 이론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것이 혹시 있었다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 한번 체크해보고 계속해서 교재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그 정답이 이미 다 올라와 있죠? 홈페이지에. 어디 FAT 1급의 기출문제 47회 거 다운 한번 봐서 네. 네. 이론 헷갈리는 거 있었으면 한번 어려운 문제 한번 추천 한번 해보시죠.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몇 번 문제였습니까? A형 기준으로 봤을 때 좀 헷갈렸다 하는 거. 말씀해 보세요. 어제 시험 본 거니까 다 기억이 있으실 텐데 뭐. 없어요? 네? 없었어요? A형하고 B형하고 문제가 틀릴 거예요? 아니 문제 같습니다. 예. 어떤 문제인지 말만 하면 제가 찾아볼게요. 응? 뭐 구하는 문제예요? 당기순위? 영업이익? 뭐 재고자산 구하라는 문제예요? 대손 처리하는 분계. 뭐 우리 많이 해본 거고. 영업이 한번만 해주세요. 영업이익이요? 네. 영업이 예, 영업이익이라는 건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하고 판매관리비를 빼면 영업이익이죠. 그래서 제가 손익계산서의 구성을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손익계산서 구성을 모르면 영업이익을 못 구합니다. 매출액에서 요 매출 원가하고 판매관리비를 빼면 돼요. 판매관리비 두 개밖에 없네요. 그래서 15만 원에서 예, 매출원가 9만 원과 여기 4만 원이니까 15만 원에서 13만 원을 빼면 됩니다. 13만 원을 빼면 2만 원이 영업이익이네요. 왜 이자 비용하고 기부금을 안 빼느냐? 이건 영업의 비용이죠. 예, 영업의 비용. 그러니까 영업이익은 영업의 비용이나 영업의 수익은 제외된 거예요. 영업적인 것만 가지고 이익을 구하는 게 영업이익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이라는 것은 매출액에서 매출원가 빼고 거기서 나오는 매출 총이익에서 판매관리비를 빼는 거죠. 이게 헷갈렸다 그러면 이건 말이 안 돼요. 예, 너무 딱 부러지는 답이 나오는 거. 이게 제일 어려웠으면 나머지는 뭐 다 쉬웠던.
네, 그러면 없는 걸로 하고 여러분이 보니까 다 뭐 평범하게 쉽게 나온 문제 같습니다. 이게 뭐예요? 상품 1000개를 개당 6,000원에 판매하고 200만 원의 약속금을 받았고 잔액은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습니다. 운반비 8만 원은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자, 여기서 매출채권이 얼마냐? 매출채권은 어음하고 200만 원은 약속금으로 받았죠? 요거 매출채권이죠. 받으러 잔액 3개월 후에 받기로 했죠? 이것도 외상매출금 매출채권이죠? 그러면 여기 600만 원이 다 매출채권이에요. 600만 원 다. 맞죠? 네. 600만 원이 매출채권이다. 운반비는 우리 회사가 부담하는 판매관리비이기 때문에 운반비는 관여할 필요가 없죠. 네, 자, 질문이 없으신 것 같고요. 언제든지 생각나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자, 여러분 교재로 다시 돌아가서요. 유동자산 쪽을 한번 볼까요? 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으로 구분해서 여러분 공부했죠? 자, 당좌자산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이 현금성 자산. 네, 뭐 이런 것이 현금이 현금성 자산이에요. 그 다음에 단기금융상품. 단기금융상품에서 여러분 가장 시험에 많이 다루어지는 게 요거죠. 네, 단기매매증권 정말 시험 잘 나옵니다. FAT 1급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 TAT 2급 시험도 보신다면 TAT 2급에서도 단기매매증권은 아주 잘 나오는 그런 당좌자산에 해당되는 개정 과목이니까 잘 다루어 두시고. 자, 유가증권의 개정 과목이 3가지가 있잖아요. 단기 매매증권, 만기 보유증권, 매도가능증권. 유가증권 분류하는 개정 과목 3가지 어떻게 분류하는지 여러분 아시죠? 단기간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취득했다. 그러면 그것이 주식이든 채권이든 다 단기 매매증권이에요.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와 능력을 가지고 취득했다. 그러면 그건 만기 보유증권인데 주식이라는 것은 만기가 없는 것이니까 만기 보유증권에는 주식은 있을 수 없다. 이 유가증권 중에서도 1번과 2번이 아닌 것은 다 매도하는 증권이에요. 주식이든 채권이든. 그럼 매도하는 증권이라는 것은 뭐냐? 단기간에 처분할 것이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서 투자 이익을 목적으로 취득한 유가증권은 매도가능 증권인 거죠. 예, 장기간에 걸쳐서 만기까지 보유할 생각은 없고, 예,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할 의도를 가지고 취득했다. 그러면 그건 만기 보유 증권입니다. 그래서 유가증권 개정 과목 3개 분류 기준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되고요. 단기 매매 증권 취득 시 회계 처리. 네. 평가 시 회계 처리, 처분 시 회계 처리. 우리가 그동안 문제 많이 다루었던 문제들. 그 다음에 매출채권으로 넘어가죠. 매출채권은 외상매출금과 받으름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손충당금을 설정해야 된다고 그랬죠? 결산 때. 그래서 매출채권의 대손충당금 설정할 때는 잔액비례법, 잔액의 1% 이런 것을 잔액비례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손 예상액을 기말채권의 잔액에다가 대손율 1%, 2%를 곱해서 대손 예상액을 산출하는 것이고요. 연령 분석법, 연령별로 기간별로 매출채권을 구해가지고 거기다가 기간별 대손 설정률을 곱해서 구합니다. TAT 2급에서는 이걸로 나올 거예요. 네. 결산 문제가 주로 TAT 2급은 연령 분석법으로 많이 나옵니다.
FAT 1급은 그동안 잔액비례법 딱 요 한 가지였어요. 매출채권의 1%다 또는 2%다 이렇게만 냈죠. 이제 TAT 2급을 보면은 매출채권을 이렇게 막 세분화해 놨어요. 3개월짜리 얼마, 6개월짜리 얼마, 10개월짜리 얼마, 대손율 다 알려줘요. 그러면 여러분 계산기로 곱하기만 해가지고 딱 합계 구하면 돼요. 예, 간단해요. 좀 계산이 좀 들어간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연령별로 서로 다른 대손율을 곱하여 계산한다는 거고, 우리 그동안 했던 잔액비례법은 매출채권 총액에다가 곱하기 1% 이렇게 총액에다가 그냥 한 번만 곱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령별로 어떤 건 1%, 어떤 건 2%, 어떤 건 3% 이렇게 나누어서 곱해가지고 합계를 구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말에 대손 충당금 설정하는 분계, 대손이 났을 때 분계, 그 대손을 처리했는데 돈을 회수했을 때 분계. 우리 대손 충당금에 대해서 여러분 질문했을 때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또 나눠서 설명드린 적이 있죠. 다시 또 나오죠.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재고자산, 당좌자산이 끝나고 이제 재고자산으로 넘어가죠. 자, 재고자산이 무엇이냐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암기사항이죠.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영업과정에서 판매를 유효해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나 생산 중에 있는 자산, 그리고 생산에 투입될 원재료나 소모품, 이것을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 원재료도 재고자산, 그 다음에 생산 중에 있는 제공품도 재고자산인데, 원재료든 제공품이든 결국에 다 만들어지면 어떻게 할 거예요? 판매할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재고자산이라는 것은 판매를 위하여 존재하고 있는 자산입니다. 기업 내에 판매를 위해서 존재하는 자산. 원재료도 그게 투입돼 가지고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제품을. 그래서 우리는 원재료, 제공품, 제품, 이걸 다 재고자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FAT 1급에서는 상품이라는 개정을 주로 썼다면 앞으로 여러분 실무할 때는 상품은 안 나옵니다. 제품하고 원재료만 나올 거예요. 제품하고 원재료만. 왜 그러느냐? TAT 2급 실무시험은 제조업으로 문제를 내기 때문에요. FAT 1급처럼 상품 매매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문제를 내요. 제조업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재고자산이 제품, 제공품, 원재료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착품에 대해서도 미착 상품으로 그동안 나왔다면 TAT 2급은 이제 미착 원재료 이렇게 나오겠죠. 자, 재고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네, 그 재고자산 구입에 관한 부대 비용을 모두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됩니다. 부대 비용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운반비까지도. 네. 그러니까 재고자산의 운반비는 재고자산의 원가지만 이런 문제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아까 이제 FAT 1급 문제에서 여기 운반비 나왔는데 이거 매출 채권하고 운반비하고는 어떻게 해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예, 왜냐면 이건 지금 판매 시 운반비니까 이건 그냥 운반비라고 하는 판매 관리비예요. 이건 판관비. 예. 그러니까 운반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판매할 때 부담하는 운반비. 그거는 판매 관리비, 비용. 그런데 원재료를 사면서 들어간 운반비. 그건 판매 관리비가 아니에요. 그 원재료의 원가, 원재료의 매입 원가에 포함시켜야 돼요. 상품을 사는데 운반비가 들어갔다. 그러면 상품의 매입 원가에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고자산에서의 운반비는 비용이 절대 아닙니다. 자산입니다. 예, 그래서 아니 왜 운반비가 자산이냐?
매입시 운반비니까 부대 비용에 해당이 돼요. 그 부대 비용은 취득 원가다. 자, 그리고 우리가 매입에서 빼주는 거 세 가지 여러분 잘 아시죠?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은 매입액에서 빼야 순매입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상품의 순매입액이라고 했는데 이게 TAT 2급 교재니까 원재료의 순매입액 이랬으면 더 좋은데 여러분이 좀 새겨서 들으셨어요. 예. 원재료의 순매입액이나 같은 의미예요. 요 앞에 상품을 원재료로 바꾸면 다 원재료의 애누리,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리는 상품의 순매입액 구하는 원리나 똑같기 때문에 그냥 하나로 아니 이거 저 FAT 1급 교재하고 똑같이 이렇게 표시한 것 같은데 좀 그런 점이 좀 아쉽네요. 자, 매출원가 여러분 잘 아시죠? 매출원가란 무엇이냐? 기업이 주된 영업활동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한 것을 매출이라고 한다면 매출원가는 이러한 매출이 이루어지기 위해 투입한 비용이 바로 매출원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조업에서는 이 투입한 비용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바로 제조원가라고 하는 거죠. 제조원가. 우리가 도소매업에서는 말이죠. 상품 매매업에서는 투입한 비용이 매입원가예요. 매입원가. 상품을 사온 원가. 그런데 우리 제조업은 매입이 뭐예요? 매입해가지고 바로 파는 게 아니라 원재료를 매입해가지고 제품을 만들어서 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만들 때는 원재료만 가지고 만드는 게 아니죠. 거기 인건비도 들어가야 되고 전력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제조 비용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소모품도 들어가야 되고 그래서 제조원가라고 표현해요. 이제. 제조원가. 그래서 매출원가 공식은 말이죠. 상품 계정으로 우리가 여기서 얘기했는데 이제 이걸 제품 계정으로 좀 고쳐야 될 것 같고요. 여기를 한번 제가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상품 매매업은 매출원가가 이게 맞아요. 그런데 우리는 제품 매출원가를 구하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밑에다가 그냥 여기다 직접 써볼까요? 다시 한번 써볼게요. 기초 제품 밑에다 하나 더 쓰시면 돼. 기초 제품 재고액 더하기 당기 제품 제조원가 빼기 기말 제품 제조원가 기말 죄송합니다. 제조원가가 아니라 기말 제품 재고액이죠. 기말 제품 재고액 은 뭘까요? 제품 매출원가가 되는 겁니다. 제품 매출원가 공식이 이렇게 돼요. 기초 제품 재고액에다가 당기 제품 제조원가를 더해서 기말 제품 재고액을 뺄 거예요. 상품 매출원가하고 딱 비교해서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돼. 뭐만 달라지냐면 요 가운데 있는 것만 달라지죠. 당기 상품 매입액 대신에 당기 제품 제조원가만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는 상품이 다 제품으로만 바뀌면 돼. 자, 기말 재고자산의 평가 다시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출 원가를 구하려면은 바로 이 기말 제품 제조 원가를 아니 기말 제품 재고액을 구해야 되는데 이 기말 제품 재고액은 어떻게 해요? 공정하게 구해야 되잖아요. 공정하게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수량을 정확하게 결정을 해야 됩니다. 장부에다도 기록을 하고 실제 재고 조사도 하죠. 그래가지고 혼합법을 이용해가지고 혼합법이라는 것은 장부도 쓰고 조사도 한다 이 말이에요. 1 플러스 1이에요. 이 혼합법이라는 것은 1 플러스 2. 계속기록법과 재고조사법을 병행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기업들이 다 혼합법으로 수량을 결정합니다. 장부만 보고 결정 안 해요. 장부의 재고가 기말 제품 재고가 만약에 15,000개라고 나와 있다. 15,000개 어떤 제품이 그러면 장부상 재고하고 공장의 창고에 가가지고 15,000개 있는지 확인해야 돼요. 만약에 14,900개가 있더라. 그러면 100개가 부족하죠. 그 100개에 대해서 분석해가지고 원인을 파악해서 정상적인 부족이면은 매출 원가 쪽에 그걸 반영을 해야 되고 비정상적이면은 영업의 비용으로 그걸 처리해야 돼요. 네. 그냥 실질 재고조사 안 하면 안 되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수량을 체크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수량을 파악했으면 그 한 개당 단가가 얼마인지 단가를 결정해야 돼요. 그 단가 결정 방법이 개별법, 선입선출법, 후입선출법, 이동평균법, 총평균법이 있죠. 가장 정확한 건 개별법이지만 시험에서는 개별법은 거의 안 나오고 이렇게 나오더라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개별법의 단점은 말이죠. 거래가 많다든가 양이 너무 많으면 적용하기 좀 어려운 단점이 있어요. 가장 정확하다는 장점이 있지만서도 시험에서는 거의 개별법 가지고 문제는 내본 적이 없다. 개별법이라는 건 제품 한 개 한 개에다가 이름표를 붙여가지고 이거는 얼마짜리, 이건 얼마짜리 이게 다 써붙여 놓는다는 거예요. 가장 정확하죠. 그런데 물량의 흐름에 따라서 그렇게 딱 전부 다 명찰을 붙일 수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선입선출이라든가 후입선출이라든가 이동평균법이라든가 총평균법이라는 건 이건 어디까지나 사실에 입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가정을 해놓고 단가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문제 여러분 FAT 1급 문제 많이 나오죠? 아까도 보니까 한 문제 나왔나? 문제 본 것 같은데 이 장부가 딱 나온 거 보니까 요거 나오네. (2021년 3월) 상품 수불부이다. 재고자산을 선입선출법으로 평가한 경우 3월 말 재고자산은 얼마냐? 자, 그러면 매출이 200개가 있는데 이것을 200개를 선입선출법으로 정리하면 돼요. 자, 3월 20일 날 200개 있는데 그 전에 재고가 300개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먼저 이거 3월 1일 월초 재고가 먼저 다 팔린 걸로 장부를 정리하고 나머지 100개는 여기서 3월 10일 입고된 거에서 100개를 정리합니다. 그럼 여기 100개 남았고 밑에 여기 100개 남았죠. 100개가 1,100원짜리니까 11만원. 밑에는 다 1,200원짜리니까 12만원. 그래서 더하면 이게 선입선출법에 의한 재고자산이에요. 23만원. 이런 문제 우리 많이 풀었잖아요. 그 원리. 이것을 여러분이 이 장부를 가지고 후입선출법으로도 한번 해보고 또 총평균법으로도 한번 해보고 이동평균법으로도 한번 해보고 이동평균법은 시험 거의 안 나오니까 해보지 마시고 총평균법, 선입선출, 후입선출 이 세 개는 금방 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어떤 문제를 하나 가지고요. 이걸 가지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완전히 이걸 마스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물가가 대체로 이제 다 상승을 하고 있잖아요. 예. 그 상승 곡선이 상승선이 이렇게 가파르냐 아니면 이게 유하게 올라가느냐 그 차이지 물가는 계속 상승한다고 가정을 하고요. 재고자산의 수량이 매년 같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산정 방법에 따라서 당기순이익이 많이 나오는 순서가 있어요. 선, 이, 총, 후라는 순서입니다. 당기순이익이 큰 순서는 선입선출법이에요. 가장 커요. 그 다음에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 이 순서대로 우리 암기를 해야 되죠. 당기순이익이 크다는 것은 법인세 비용도 큰 거고 매출 총이익도 큰 거고 기말 재고 금액도 큰 경우입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매출 원가가 큰 순서는 선, 이, 총, 후의 요 반대, 요 반대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재고자산은 어떻게 해요?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우리 FAT 1급에서 다 알고 계신 거죠. 저가법이라는 것은 취득 원가와 시가를 비교해 가지고 낮은 금액으로 표시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게 저가법이에요. 취득 원가는 장부에 적혀 있죠. 시가는 어떻게 해요? 조사를 해야 되죠. 두 개를 비교해서 시가가 떨어졌을 때 장부를 고치는 겁니다. 만약에 시가가 장부보다 이렇게 올라가 있거나 같으면 어떻게 해요? 평가를 안 합니다. 시가가 하락했을 때만 평가한다 해서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한다. 재고자산은 저가법에 의한 평가를 지켜야 되는데요. 그러면 가격이 하락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 이렇게 4가지 정도 이유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재고가 손상을 입었다. 그래가지고 제대로 가격을 못 받으면 장부 가격보다 떨어질 거 있죠. 우리 제품에 손상을 입었다든가. 아니면 두 번째, 보고기간 말로부터 1년 또는 정상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지가 않았거나, 그러니까 재고가 1년이 넘었다 이거예요. 재고가. 그러면 여러분 알다시피 모든 제품이나 상품이든 간에 옷 같은 경우는 해마다 이렇게 유행이 바뀌고 색상도 많이 팔리는 색상이 있고 그런 건데 1년 이상 만약에 못 팔았다 그러면 제값 못 받죠. 그래서 장기 채화 재고인 경우에 가격이 하락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부화도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진부화하여 정상적인 판매 시장이 사라지거나 기술 및 시장 여건 등의 변화에 의하여 판매 가치가 하락을 했다. 또는 네 번째, 원재료의 경우에 완성하거나 판매하는 데 필요한 원가가 상승해 버렸다.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저가법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가법에 의해서 우리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느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는 개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라. 그 금액의 차이를, 가격 하락분을. 그래서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차변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 매출 원가에 가산하고, 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대손 충당금처럼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표시합니다. 대손 충당금은 매출 채권의 차감 계정이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의 차감 계정. 성격이 같아요. 차변에 오는 게 대손 상각비는 판매관리비이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판매관리비가 아니에요. 매출 원가입니다. 그런데 이 저가법으로 평가할 때 취득원가하고 아까 공정가치를 비교한다고 그랬는데, 공정가치는 사실은 아니고 순실현 가치하고 비교하라 이거죠. 아까 순실현 가치 나왔었죠.
그래서 순실현가치라는 말은 공정가치에서 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을 차감한 것을 순실현가치라고 하는 것이다. 원재료의 순실현가치는 원재료는 판매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행 대체 원가를 가지고 순실현가치로 봅니다. 현행 대체 원가는 뭐냐? 지금 있는 원재료하고 동등한 원재료를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말하는 거예요. 동등한 자산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원재료가 너무 진부화해가지고 그 원재료는 이용해서 제품을 생산해가지고는 시장에서 제값을 못 받아요. 그래서 다른 원재료를 써야 돼. 그 다른 원재료가 어떻게 해요? 지금 있는 원재료보다 가격이 더 하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여기서 현행 대체 원가 그럽니다. 그래서 원재료의 경우는 우리가 이 재고자산을 평가할 때 현행 대체 원가라는 것으로 평가를 해요. 그래서 순실현 가치하고 이 현행 대체 원가라는 거 여러분 이해하시고요. 현행 대체 원가는 원재료에서 쓰는 것이고 제품 같으면은 순실현 가치를 가지고 판단해야 된다. 그리고 여러분 이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 원가라는 거. 판매비와 관리비는 아닙니다. 또 영업의 비용도 아닙니다. 그런데 평가손실 환입이라는 게 또 있다 이거예요. 평가손실 환입은 뭐냐? 21년도에 가격이 하락해가지고 자 우리가 이 제품을 2020년도에 만들었어요. 2020년도에 1,000원에 만들었습니다. 1,000원에 여기가 1,000원 선이라고 보겠습니다. 2020년도에 자 21년도에 1년간 이걸 못 팔았어요. 그래가지고 1년간 못 파는 다음에 이 장기간 이렇게 재고가 쌓이는 바람에 가격이 뚝 떨어져가지고 500원으로 떨어졌어요. 이렇게.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요? 재고자산 2021년도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 500원을 인식해야겠죠? 근데 계속 못 팔았어요, 이걸. 근데 1년이 지났는데 이 20년도에 만들어 놓은 재고가 갑자기 팔리는 시대가 왔어요. 예, 우리가 시장 상황이라는 건 또 이 과거로 회귀하는 그런 시장이 또 발생할 수가 있어요. 네. 과거로 회귀. 응? 예를 들어서 2020년도에 코로나가 엄청 유행이어가지고 마스크가 무지하게 팔렸단 말이에요. 잔뜩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21년도에 완전히 이제 코로나가 퇴치가 됐어요. 마스크가 지금 쓸 사람이 없어. 500원에도 누가 살까 말까 해요. 그래가지고 평가 손실을 인식했습니다. 근데 22년도에 또 새로운 변종 코로나가 또 와가지고 마스크가 또 엄청 팔리게 됐다 이거예요. 가격이 또 2배로 올랐네. 2,000원. 그러면 이때 2,000원으로 평가를 하느냐? 여러분 재고자산은 어때요? 평가를 저가법만 평가하죠? 그런데 여기서는 요 1,000원까지는 평가를 해요. 올랐지만 왜 2,000원까지는 평가를 안 하느냐? 이 평가 손실은 환입만 시켜요. 환입. 요 500원 떨어진 거에 대해서 요 500원 떨어진 거에 대해서 22년도에 환입을 시켜가지고 최초의 이 마스크 제조원가 1,000원까지는 우리가 환입을 시킨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환입되는 건 어떻게 할까요? 작년에 이 500원 한 장당 500원 손실 본 거를 매출 원가에 작년도 손익에 반영했죠. 이 환입이 됐으니까 2020년도, 2022년도에는 매출 원가에서 빼줍니다. 자, 그걸 한번 봅시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 저가법의 적용에 따른 평가 손실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어 새로운 시가가 장부 금액보다 상승한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매출 원가에서 차감시킨다. 우리가 하락했을 때 매출 원가에 비용으로 처리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올라가면 매출 원가에서 이제 빼줘야죠. 그래서 분계가 이렇게 된다. 대변이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환입. 계정 과목이 좀 길죠. 그래서 매출 원가에서 차감시키고, 차변에는 아까 차감 계정 만들어놨던, 작년에 차감 계정으로 만들었던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을 차변에 적어가지고 없애버려요. 500원 충당금 설정돼 있었죠? 그거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계가, 환입하는 분계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재고자산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자, 평가 하락했을 때 회계 처리, 그 다음에 환입했을 때 회계 처리, 두 개만 알고 있으면 돼요. 이게 지금 새로운 내용은 아닌데 제가 지금 다시 한번 설명드리는 이유가 FAT 1급에서도 이게 나오긴 나왔는데 문제로 한 번도 이게 안 나왔을 거예요. 문제로 안 나왔기 때문에 다 잊어버렸어요. 이게 문제가 나오면 이게 처음 안 배운 내용이 나온 것처럼 되는 거예요. 이제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상기시키는 겁니다. FAT 1급 교재에도 이와 똑같이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문제풀이를 너무 안 했다 이거예요. 근데 TAT 2급에서는 이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자, 재고자산 감모 손실 아까 말씀드렸죠. 정상적인 감모 손실은 재고자산 감모 손실이 매출원가로 간다. 비정상적인 것은 영업의 비용으로 간다. 정상적 감모는 별도로 이런 분계를 사실은 안 합니다. 비정상 감모 요것만 일반 점표에 이렇게 입력할 거예요. 감모 손실은 우리가 뭐 몇 번 처리 이게 문제로 나왔어요. 감모 손실은 결산 수정 분계로 우리 그동안 기출문제인가 모의고사 풀 때 한두 번 나왔던 것 같습니다. 기억할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재고자산의 인식 여부, 미착 상품이라고 했지만 우리 FAT 1급에서는 미착 상품이지만, 이제 우리 이거 교재를 쓰신 우리 저자 교수님이 좀 바쁘셨던 모양이에요. FAT 1급 교재하고 너무 똑같이 썼어요. 이게 미착 원재료라고 하시는 게 좋아요. 미착 원재료. 미착 상품은 TAT 2급에는 다루지 않을 거다 이거죠. 상품이라는 것은 도소매업에서 재고자산의 대표적인 재고자산이 상품인 거고, 제조업에서는 미착 원재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착품이라는 것은 운송 중에 있는 자산을 우리가 미착품이라고 하는데, 자, 선적지 인도 기준 조건이라면은 선적지 인도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선적지 인도 조건의 경우는 상품이 선적된 시점에서 소유권이 매입자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적지 인도 조건의 미착 원재료는 매입자의 재고자산이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선적지 인도 조건이다 하면은 미착 원재료나 상품이 누구 거예요? 매입자 거. 자, 선적지 인도 조건의 반대 개념이 목적지 인도 조건 아니면 도착지 인도 조건이라고 합니다. 도착지 인도 조건의 미착 원재료, 이거는 재고자산이 매입자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매입자의 재고자산에 포함되지 않는다 하는 건 뭐예요? 아직 매출자 거다. 이거. 매출자 거. 이해 가시죠? 이거. 그 다음에 여러분 시성품. 시성품은 매입자로 하여금 일정 기간 사용한 후에 매입 여부를 결정하는 조건의 상품. 또 제품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거. 적성품. 위탁 판매하는 것입니다. FAT 1급 수준 그대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재고자산 정리 끝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유동자산이 나오죠. 비유동자산에서 우리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이렇게 공부했지 않습니까? 그대로입니다. 투자자산에 있는 계정 과목들, 장기성 예금,
특정 현금과 예금,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장기 대여금, 투자 부동산 이런 것들이 투자자산 개정 과목입니다. 그 다음에 유형자산, 우리 유형자산에 대해서는 FAT 1급에서 진짜 문제가 많이 나와요. 예, 토지,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 운반구, 비품, 건설 중인 자산. 이거 무슨 개념 과목인지 다 아실 거고요.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대해서도 여러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자산을 가동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까지 모두 매출원가에 포함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매출원가란다. 취득원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요소들 여기서 아주 자세히 나열을 했는데요. 한번 특이한 항목도 있으니까 한 번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설치 장소 준비를 위해 지출. 네. 이것도 취득원가에 포함된다 이 얘기예요. 또 외부 운송하는 데 들어가는 취급비 이것도 취득원가고 설치비도 취득원가고 그 다음에 설계와 관련하여 전문가에게 지급하는 수수료 이것도 취득원가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에 당해 채권의 매입 금액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현재 가치와의 차액 이거 여러분 생각나세요? 우리 FAT 1급에도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데 그다지 많이는 안 나왔습니다만은 TAT 2급에서는 이거 잘 나옵니다. 제가 요거 여러분에게 이 얘기 했을 거예요. 이거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나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문제 한번 내볼까요? 지금 여기 그 5번에 있는 이 5번에 있는 설명이 무슨 얘기냐면은 이겁니다. 자, 이 문제 우리 해결했던 기억 혹시 있어요? 이런 문제? 수업 시간에. 기억나시나요? 안 나요? 제가 다른 반에서 얘기했나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FAT 1급에서는 잘 안 나옵니다. 네. 여러분 FAT 1급 기출문제 풀 때 이런 문제를 만나본 적은 없죠? TAT 2급에서 만나볼 수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오늘이라고 합시다.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우리 회사 제품 운반용 트럭을 오늘 한 대 샀습니다. 예, 5천만 원에. 그래서 트럭 대금은 보통 예금으로 이체해서 자동차 회사에 줬어요. 근데 차를 사면서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야 되니까 70만 원에 샀는데 공정가치는 50만 원짜리예요. 공정가치라는 건 뭐냐면 70만 원에 사가지고 오늘 그 채권을 팔면 50만 원에 팔린다 이 말이에요. 50만 원에. 예. 그러면 70만 원이라는 건 뭘까요? 왜 우리가 70만 원에 샀을까요? 이 70만 원이 액면가입니다. 액면가. 우리가 이제 그 도로 건설이라든가 또는 이 교통 이 시스템을 구축하려면은 도로도 보수해야 되고 하니까 이 차량을 취득하는 그 사업자들한테 이 채권을 의무적으로 사게끔 하거든요. 그 자금으로 도로 건설도 하고 이 신호등도 바꾸고 이런 도로 보수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권을 액면가 70만 원짜리를 사도록 돼가지고 샀는데 3년 후에 70만 원 주겠다 이거예요. 3년 후에 70만 원 주겠다. 예, 그런데 3년 후에 70만 원인데 지금 이거는 시장에서는 50만 원에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단기 매매증권은 뭐예요? 투자 목적으로 우리가 정리하는 그런 단기 투자 자산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이 단기 매매증권의 회계 처리는 액면가로 회계 처리하면 안 돼요. 공정가치로 회계 처리해야 돼. 그러면 한번 분계를 써볼까요? 자, 차변에 이제 차량 운반구라고 하는 게 와야 되겠죠? 예, 차량 운반구. 그 다음에 또 차변에 뭐가 오냐면 단기 매매증권이라는 게 와야 되겠죠? 예, 단기 매매증권. 자, 대변에 오는 개정 과목으로는 보통예금이 하나 오겠죠? 보통예금으로 지급한 게 있고 또 현금으로 지급한 것도 있어요. 여기 한번 숫자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보통예금부터 한번 넣어볼게요. 보통예금은 얼마가 나갔습니까? 5천만 원. 그렇죠? 현금은 얼마가 나갔습니까? 70만 원 나갔죠? 50만 원 나가요? 공정가치로 지급했는데? 아니, 죄송합니다. 이거 제가 문제를 잘못 냈어요. 공정가치로 현금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네. 액면가로 지금 사는 거예요. 예. 공정가치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채권 시장에서 사면 공정가치로 사요. 근데 이거는 채권 시장에서 이 채권을 사는 게 아니라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액면가로 사요. 그래서 문제를 이거 아까 잘못 썼어요. 액면가로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70만 원. 이제 여기에서 자, 여기 대변은 쉬워요. 근데 이제 차변을 차량 운반구를 얼마로 잡고 단기 매매증권을 얼마로 잡느냐 이건데, 자, 이제 차변을 숫자를 넣기 전에 이걸 한번 읽어보자 이거예요. 유형자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국공채 등을 불가피하게 매입하는 경우 당해 채권의 매입액과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평가한 현재 가치와의 차액. 일반 기업회계 기준에서는요, 단기 매매증권이든 매도하는 증권이든 공정가치로 기록하도록 돼 있어요. 공정가치로 평가를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공정가치로 살 수가 없어요. 예. 채권을 지금 액면가로 매입을 했습니다. 액면가는 지금 70만 원이고 공정가치가 현재 가치가 50만 원인 거예요. 그 차액은 뭐다? 그 차액은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는 것이다. 요거를 이제 보시고, 그러면 차량 운반구를 여러분 얼마로 기록하겠어요? 5,020만 원이라고 기록해야 돼요. 차량 운반구를.
왜 그러냐면 공정가치와 취득원가의 차이를 그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시켜야 돼. 그러니까 지금 70만 원에 샀고 공정가치가 그 유가증권이 지금 그 채권이 50만 원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20만 원은 이 차량 운반구 때문에 우리가 추가로 부담하게 된 것이다. 20만 원을 차량 운반구의 취득원가에 포함해야 된다. 단기 매매증권은 70만 원이 아니라 50만 원이라고 기록해야 돼요. 기업회계 기준에서 유가증권의 취득원가는 공정가치로 취득원가를 기록해야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네. 잘 이해해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 이제 TAT 2급에서는 지금 여기 5번에 있는 이런 사례를 뒤에서 이제 한참 뒤가 되겠죠. 우리 모의고사 기출문제 풀려면은 아직 한참 뒤에 많이 만나보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에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 자본화 대상인 차입원가가 취득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뭘 말하는 걸까? 응? 복사. 네. 자본화 대상인 취득원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 예. 만약에요. 창고를 건설하기 위한 자금으로 농협에서 8천만 원을 차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연이율 5%로 이자를 지급하고 있다고 봅시다. 이때 당월분 이자 가령 50만 원이 있다고 했을 때 당월분 이자 5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할 때 회계 처리를 한번 알아보자. 그러면 자 1번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 2번 지금 여기서 말하는 자본화 대상으로 인식하는 경우로 나눠볼 수 있어요. 자, 비용으로 인식하는 경우라면은 운영자금으로 빌렸다면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거래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운영자금이에요. 우리 회사에 뭐 원재료도 매입해야 되고 사원들 급여도 좀 줘야 되고 그러는데 하여튼 우리 회사가 그 이익률이 좀 안 좋아져 가지고 손익이 안 좋아져서 회사가 현금 사정이 나빠요. 나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거래은행에서 돈 빌려서 극복을 해야죠. 그런 자금이라면 비용 처리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차변에 이자 비용,
50만 원. 대변에 현금 50만 원. 우리는 그동안 차입을 하고 이자를 지급했다 그러면 요 1번의 경우로만 우리는 회계 처리해 왔어요. 그렇죠? FAT 1급은 이것만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자본화 대상으로 인식해야 되는 경우는요. 지금처럼 이 자산이 그러니까 이 차입이 차입 목적이 건설 등 자산 취득에 있을 때 차입 목적이 그 자금을 차입한 목적이 건물을 건설한다든가 지금처럼 창고가 건물이죠. 예. 건설 같은 거. 예. 아니면 무슨 기계장치 어떤 기계장치를 도입하기 위한 거라든가 이러한 자산 취득과 관련된 이자 비용이면 그 비용은 자본화되어야 된다. 우리가 그 유형자산 취득 후 지출 중에 자본적 지출 생각나시죠? 자본적 지출은 자산 처리하라는 거거든요. 그걸 우리가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놓았다. 건물을 증축했다. 이런 것들이 자본적 지출의 예 아닙니까?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을 보링했다. 그러면 이건 자본적 지출이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이자도 이런 이자는 차입 목적이 건설이나 자산 취득의 목적인 차입은 자본화 대상으로 회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차변에 건설 중인 자산. 아직 건물이 지금 완료 안 됐어요. 지금 짓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해서 지금 빌린 겁니다. 그러니까 건설 중인 자산. 거기에 대한 이자를 건설하면서 들어가는 이자예요. 그래서 건설 중인 자산으로 잡아놨다가 완공되면 이것이 건물이 되는 거예요. 대변은 현금. 자, 이처럼 말이죠. 우리 TAT 2급에서의 회계는 이제 다양해집니다. 회계 처리가. 그동안 일일이 나열은 안 했지만 은행에서 차입을 했다 그러면 그냥 우리 안목 중에 운영자금이 부족해서 차입했다고 우리가 다 전제를 깔은 거예요. 그동안의 차입금은. 근데 이제 앞으로 차입금은 자본화 대상으로 즉 어떤 창고 건축을 위해서라든가 이런 목적을 여러분에게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 목적을 보고 이자 비용 처리할 것인지 건설 중인 자산으로 처리할 건지 이거를 판단하셔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회계가 이제 점점 재밌어지는 거예요. 아 이게 그 차입금도 참 다양한 차입금들이 존재하겠구나. 거기에 대한 이자를 단기에 비용 처리하는 이자 비용도 있는가 하면은 이와 같이 자산으로 잡는 이자 비용도 있네. 이걸 여러분이 이해하시게 된다 이거죠. 그걸 이해하셨다면은 요 5번, 요 6번, 요거 아까 5번을 다 이해하신 겁니다. 자, 또 쉬는 시간이 됐어요. 뭐 요거 마무리를 간단히 하고 나머지는 네, 우리가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취득세, 등록세 당연히 취득과 관련된 제세공과 취득원가입니다. 그 다음에 해당 유형자산의 경제적 사용이 종료된 후에 원상 회복을 위하여 그 자산을 제거하거나 해체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이것도 그 추가되는 원가나 충당부채의 인식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지출의 현재 가치를 취득원가로 포함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말로만 설명할게요. 원상 회복비가 취득원가에 들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네, 원상 회복비가 취득원가에. 자, 뭐냐면은 자가 건물이 아니었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자, 만약에 제가 이 장소로 여기로 옮기는데 여기가 이제 강당이었거든요. 강당이었는데 여기에 인테리어를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한 거예요. 바닥부터 전부 다. 근데 그때 한 7천만 원이 들어갔습니다. 7천만 원. 그러면 저희 회사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회계 처리를 뭘로 했을까요? 7천만 원을 수선비?
건물로 졌습니다. 건물로. 우리 회사 건물 없는데 이 인테리어가 하나의 건물이에요, 이게. 예, 건물로 잡고요. 그 다음에 7천만 원만 잡으면 안 돼요. 자, 일단 여기 이거 인테리어 하는데 7천만 원 들어갔죠. 예. 이게 왜 건물로 잡냐면 이 인테리어 가치가 1년 쓰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건물의 내용 연수처럼 이거는 10년, 20년에 걸쳐서 상각을 하면 돼요. 그런데 뭘 따지냐면은 거기다 플러스 이 복구 비용. 복구 비용. 복구 비용이라는 건 뭐냐면 나중에 이제 만기가 돼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나가야 돼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 원래 강당 상태로 이 칸막이 다 뜯고, 예, 뭐 시설물 붙여놨으면 다 게시판 다 뜯어내고, 예, 칠판 다 뜯어내고 다 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철거비예요. 철거비를 현재 가치로 환산합니다. 예, 지금 얼마, 이거 철거하는데 얼마 들어가지? 가령 뭐 800만 원이 들어간다더라. 그러면 건물을 7,800으로 잡아놓는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 복구 원가도 취득 원가에 포함이 된다. 인테리어 비용도 건물로 처리합니다. 예, 인테리어 비용도. 그 다음에 9번째는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단 시험 과정에서 생산된 재화, 예, 재화는 빼준다. 원가에서 차감해준다. 그러니까 유형자산, 기계장치가 이런 게 해당이 되죠. 기계장치의 취득원가는 그 기계장치 시운전 비용까지를 전부 취득원가로 잡아야 되는데, 시운전을 하면서 제품이 만들어진다고 봅시다. 시운전하면서 제품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제품이 만들어서 버리는 게 아니라 그걸 시장에다 팔 수도 있어요. 그러면 시운전 비용에서 그 시제품을 매각해가지고 얻은 금액을 취득원가에서 차감해라 이거예요. 그래야 되겠죠? 예, 시제품 만들어서 판매한 그건 수입이니까 그거는 취득원가에서 빼줘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형자산의 취득 시 포함되어야 되는 비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조금 더 하나하나 뜯어서 우리가 설명을 해봤습니다. 자, 또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해보겠습니다.